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실에서 근무하는 백종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초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알아차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우울증에 걸렸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흔히 이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얘기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와요. 친한 사람이랑 떠들면 즐거웠는데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계속 깨다가 새벽에 일찍 딱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롭고 결국 일어날 기운도 없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게 전형적인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우울증인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우울증인지 이런 증세를 좀 알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우울 척도라고 해가지고 PHQ-9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무료 척도기 때문에 어디 가나 정신건강 자가보고 검사한다 그러면 이제 PHQ-9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게 되게 우울증 진단 기준에 있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이 자가보고 검사는 물론 참고할 수 있지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 보면은 이거를 한 가지 병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얼굴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모르겠을 때는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게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 정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딴 건 몰라도 이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불면증을 예, 물론 이제 불면증이 훨씬 많은데 그 중에 우울증은 일부지만 불면증이 없는 우울증은 10%도 안 되거든요. 일단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불면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북부 지역에는 노인 자살이 많았는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발견할까 해가지고 일본에서 고민을 하다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하자. 그래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모이세요. 누가 오겠습니까? 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뭘 물어보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결국은 대대적으로 시행한 캠페인 이름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잠을 못 잔 사람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는 캠페인을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대책과 함께 했더니 그 지역의 자살률이 한 40% 줄었거든요. 10년 동안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한다면은 대표적인 증상에 불면증이 있다. 그 다음에 물론 우울증의 핵심적인 두 가지 증상은 이제 우울감으로 슬픈 거죠. 괴로운 감정이고 또 한 측면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해도 즐겁지 않은 거고요.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꼭 다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우울한 그 괴로운 기분도 그날그날에 이렇게 파도를 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우울하고 괴로워서 뭔가에 매달려서 너무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때로는 전혀 의욕이 떨어진 걸로 안 보일 수도 있는 면은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기본적으로 뇌에 영향을 받는 게 전신적인 몸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도 못 자지만 기운이 없다. 청소하려는데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기력 저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일종의 변화가 있습니다. 멜랑콜리한 우울증 같으면은 아침에 힘들거든요. 오후가 되면 조금씩 나아지고 비전형 우울증은 그 거꾸로이기도 한데 기본의 일중 변화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게 먹고 자는 건데 식욕이 떨어지죠. 밥이 덜 씹는 것 같다. 그러시고 물론 반대로 비전형 우울증 같으면은 폭식을 하는 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식욕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여기다 의욕까지 떨어지니까는 공부나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증상 중에 하나고 우울증은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벌써 유병률이 이제 10%에 다가가고 있고 미국, 유럽 같으면 15% 이렇게까지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경험하는데 이 중에 3분의 2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의 괴로움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울증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 수많은 연구들이 누가 우울증을 좀 더 많이 걸리느냐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나오는 게 그래도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다음에 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더 잘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우울증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아주 유전적으로나 타고나기나 누가 잘못 키워서나 누구의 탓으로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냐고 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참 일반적인 우울감이나 고통하고는 다른 게 우울증 상태는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화분에다가 조금만 화초를 키운다고 하면 이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는 물도 줘야 되고 땅도 줘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개가 있다가 어떤 것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 화초는 말라가겠죠. 비슷합니다. 우울증도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상실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뭔가 기대에 비해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우울감이 시작되는데 그게 우울증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옆에서 볼 때 평소 같으면 저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해결하든지 문제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든지 뭔가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가장 부정적인 쪽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세상을 어둡게만 보고 터널 안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우울증이 심한 분들은 거의 망상에 가깝습니다. 옆에 그런 가족이 있다 그러시면 우리 대표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죄책감도 느껴질 것 같고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화도 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반에는 죄책감을 가졌어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좀 지나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잘하고 막 응원하고 선물도 주고 같이 있어줬는데 이 벽을 대하는 것 같거든요. 안 된대요. 아무 도움이 없을 거래요. 결국 더 안 좋아질 거래요. 화가 나기 시작하고 화를 냅니다. 그럼 여기는 더 위축이 되죠. 그래서 거꾸로 내 주변의 친구나 가족이 우울증에 빠졌는데 의심이 돼가지고 도와주려고 했더니 더 짜증만 나고 화가 난다는 느낌이 딱 드시면은 그 느낌이 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이런 기분에 빠져 있구나. 그거랑 비슷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나도 절망감이 들 정도로 앞에 있는 분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심한 겁니다. 이거는 더 도움이 필요한.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평소와 달리 황무지 같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나무를 키울 힘이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를 거꾸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 굉장히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우울증 걸린 사람인 경우보다 아마 이제 지인분들이 많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우울해하는 사람에게 좀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온다.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을 아주 잘 구성하셨던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주인공 간호사 쌤이 집에 누워있을 때 친구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들쳐입고 일어나라 그러고 막 우리 여행 가자 이렇게 친구로서는 이게 전에는 이 친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최고의 활동이었으니까 이걸 하자 그런 거죠. 근데 우울증이 심할 때는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흔히 여행을 가면 좋지 않냐? 평소에는 좋았죠. 근데 우울증이 심할 때는 여행이나 이 변화나 누가 같이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소에는 이 사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던 활동들이 이 시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해하지 않고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언하면 그저 드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도 몰라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더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우울한 사람들이 안 그래도 기대를 안 해서 말을 안 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버리면 더 입을 꽉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들을 기회도 날리고요.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할 기회도 날리고요. 그래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좋아하게 하는 활동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울증일 때는 다 멈춰져 있기 때문에 평소의 방법을 그냥 적용해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변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사람 사이에 이런 연결이 다 끊어져 가지고 점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옆에 그래도 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그 사람을 어둠에서 끌어내는 실타래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기억나는 입원 환자분이 70대 초반의 할아버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남편을 도우려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려고 할 수 있을까 싶게 뭐 밥을 떠먹이시기도 하고 옆에 있어주고, 근데 이 할아버님은 1도 반응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회진을 하고 가서 지금은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우울증 지나갑니다. 바로 나오시는 말씀이 그것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다른 사람은 그래서 나았는지 몰라도 나는 나을 방법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옆에서 부인이 속이 타는 거죠. 이제 우울증이 심한 기간에는 계속 그 상태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같이 지쳐갑니다, 가족이. 그리고는 이제 누군가 서로 비난하게 되기가 쉽고요. 근데 이 부인은 안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3주쯤 지나가지고 한 60% 좋아진 다음에 퇴원을 하셨는데 일주일 있다가 외래에 오셨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봤습니다. 일단 그분이에요? 지난주에 퇴원하셨구나.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얼굴을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런 분 한 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특별히 충고를 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보거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려는 거거든요. 옆에 있다. 언제든 나한테 드는 생각을 이야기해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판단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죠.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던 거구나.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내가 잘 몰랐다. 언제든지 힘들 때면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생각을 좀 해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거 한번 같이 해보자.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은 내가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던 상담을 받던 하는 게 좋겠다는 걸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느냐가 제일 결과가 달라지는 게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우울해하고 그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그렇죠. 내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착각이고 오히려 상대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너 지금 우울해? 혹은 너 자살하고 싶어? 라고 직접 묻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앞에 맥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맥락의 첫 번째가 관심이거든요. 너가 요새 보니까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평소랑 달리 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볼 때 좀 우울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던데 라고 이제 내 관심을 표현하면 이 말은 이제 얘기해도 돼 괜찮아 비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럼 보통 상대방이 이제 사실 이러이러해서 괴로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좀 더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잠은 잘 자고 있냐?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은데 밥은 먹냐? 이렇게 일상의 대화로도 우울증의 진단 기준에 써 있는 걸 많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잠도 못 자고 잠을 왜 못 자? 그러면은 밤새기 고민이 돼가지고 그때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럴 경우에는 그게 우울하면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사실은 이러이러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했고 이 얘기가 그때 다 나오거든요. 이제 맥락 없이 묻지 않고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보고 도우려고 해야 이 말이 끌어내진다. 끌어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도울까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같이 정신과를 간다든지 상담을 네,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물론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친구인데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생각이다. 대개는 그 1577-0199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상담 전화로 이런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물으면 이제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이때 친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해서 돕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방법도 이해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상대가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거는 상대의 선택이기 때문에 네. 너무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죄책감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정신과 의사를 26년쯤 하면서 제 환자 12분이 자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제일 트라우마죠. 물론 일반인은 더 하겠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도우려는 방법은 알고 있는 게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평생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또 드물게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해야 될 기회가 온다면 꼭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설마 하다가 어떤 기회로 연락이 왔는데 자살로 돌아가신 분의 전화를 못 받았다거나 전화할까 말까 했다가 안 했다거나 이런 감정을 느낀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우울증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 그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다 평소에 자기 기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행동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이 오면 기분을 좋게 하던 행동들이 다 이미 멈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랑 어떻게 보면 이게 배치되냐? 아니, 그럼 그런 거 좀 해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라고 하시는데 목표는 같습니다. 내가 원래 내 기분을 좋게 하던 활동들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거 하세요라고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할수록은 내가 선택해서 때로는 약을 먹거나 생물학적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약을 먹거나 수술 받는 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정신과나 또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특히나 약을 먹는 거는 뭔가 자율성 없이 약에 의존하고 의지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지 말지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이용하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가 지금 찢어졌으면 꼬맬지 수술을 받을지랑 똑같이 내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지금 불균형 상태에 있으면 이건 내가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서 근거가 있는 의학적 치료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심할수록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했었지. 나는 원래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서 해결됐었어. 이 문제 해결 방법들이 하나씩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늘려나가는 게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모르면 네. 우울한 상황에서 나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 해주는 행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우울한 분들 중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싫어하는 거는 피하면 되고 좋아하는 거는 더 하게 되잖아요. 그걸 같이 목표를 세워나가면서.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에는 또 그 많은 이유가 있죠. 내가 뭐 좋아하는 걸 선택했다가 거꾸로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 경우에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이 장벽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이제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 아직 못 찾으면은 거기 버텨야 됩니다. 우울증 중에서도 난치성 우울증, 치료 불능성 우울증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정말 상황도 힘들고 주변의 관계도 어렵고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만성 오래가는 우울증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치료자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나한테 안 오시면 안 될까? 그리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정도로 오랫동안 좌절한 분들은 그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거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포기를 안 하는 게 최선인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기한 일이 5년이 있다 생길지 10년이 있다 생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치료를 언제 포기하면 되는지 판단할 능력이 저는 없어요. 어느 날 좋아질 수 있다 이게. 근데 그 선물이 언제 올지 우리 그때까지 버텨야 된다. 버티는 것만이 나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럴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때로는 정말 괴로운 또 지옥 같은 상황에서 견디는 것만 해도 칭찬받을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일 때 개인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한번 행동으로 옮겨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상태는 평소하고 달리 어떤 결정하는 능력이 다 손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대개는 손해보는 결정을 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자살이죠. 이거는 한번 결정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그 다음에 학교, 되게 그 중간 단계도 많이 있잖아요. 뭐 휴직을 한다든지, 휴가를 좀 낸다든지. 좀 쉬었다가 이제 내가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퇴를 해버리거나 아예 그만둬 버리고 나면은 회복이 더 어려워져서 이후에 이게 거꾸로 이제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사람이랑 특히 이혼, 아이고 지금 하지 마시라고 조금만 2달만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자. 우울증일 때 가장 피해야 될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능력치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예, 우울증을 생기게 하는 문제는 내면의 문제도 있지만 외부의 문제가 있어서 때로는 싸워야 되잖아요.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좋은 상태에서 우리 편이 많을 때 싸워야 이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린 최악의 상태에서 싸우면 용감하게 싸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상태라면은 지금은 먼저 우리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였다가 이제 사고로 먼저 떠나게 된 고 임세원 교수가 먼저 2년 차가 됐고요. 저는 1년 이제 늦게 졸업해가지고 정신과 전공의를 시작했을 때 100일 당직을 같이 썼는데 응급실에 가서 제가 처음 환자를 보고 오면 이제 가서 혼나는 거죠. 이거 빠졌다 뭐 이거. 근데 이제 갔다 오고 할 때마다 특히 처음 온 분들이 있으면 너가 이분한테 처음 만나는 정신과에 있었잖아. 어휴, 그 말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화는 안 내도 아 그래 내가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로서 책임감 있게 잘해야 이분이 빨리 회복하고 다시 자신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굉장히 책임감을 무겁게 했던 얘기였는데 그 정신과 의사를 처음 만날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의 심정이 더 무겁고 참 우리 사회가 아직 그렇게 이분들이 편하게 결정하기를 힘들게 만드는 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기도 하고 뭐 옛날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서 특히 지금 그 우울감을 넘어서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하고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치료나 상담이 필요한지를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다가간다면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백종우 교수님을 모시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과 이런 우울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